이제는 하늘마저 러시아를 버렸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상 관측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앞으로 3개월간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이 예측이 사실상 러시아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전선에서 전투를 치러야 하는 러시아군 병사들 처지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군의 동계 전투 준비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심지어 참호를 팔 야전삽조차 보급받지 못해서 손으로 토구를 파고 추위를 피할 정도로 사정이 열악한데요. 더구나 방한 장비를 앞시고 지급한 건 서바이벌 게임용 마스크와 어린이 장갑, 고무장갑 따위가 고작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열악하자 오죽하면 중국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러시아 동원령을 기점으로 각종 군장품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주문이 폭증할 정도인데요. 즉 당사자인 나라가 제대로 보급을 해주지 못하니까 전쟁터로 끌려간 러시아 장병들이 사비라도 털어서 방한용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서방 각국이 앞다투어 우크라이나의 방한용품을 지원 중이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겨울이 시작되면서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동계 피복 25,000벌을 전달했고 캐나다가 지원한 4,700억 원 상당의 군사지원품 중 대다수가 방한복, 방한화 같은 겨울용 피복류입니다. 이외에도 자국 사정으로 직접적인 무기 체계 지원이 불가능한 다수의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오히려 방한용품이 너무 많아서 전군에 지급하고도 남아돌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러시아 장병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군보다 겨울 한파가 더 무서운 적이 됐습니다. 전쟁은 고사하고 우크라이나 동토에서 추위에 얼어 죽는 개죽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겨울이 따뜻하길 바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수뇌부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독소전쟁, 나폴레옹의 침공 등 대대로 러시아를 지킨 건 매서운 한파였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사실 러시아는 전쟁의 향방이 아무리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겨울까지만 버티면 결국 승리한다는 건 자신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겨울만 오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유럽이나 미국도 결국 백기를 들고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러시아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러시아 편일 줄 알았던 동장군이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가 계획했던 꼼수와 그것이 박살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의 승패를 예상할 때는 병력의 수나 보유한 장비, 전략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날씨 또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처럼 러시아의 전쟁 능력을 얘기할 때 절대 날씨를 빼놓고 얘기해선 안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친러 성향 군사 전문가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울이 오면 우크라이나가 필패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심지어 중립적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꽤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원인은 바로 러시아가 수출하는 천연가스 때문입니다. 겨울이 오면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가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럽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예상은 철저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가스관을 잠근 탓에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도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뜸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갔는데 러시아가 휘청거리는지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다름 아닌 땅과 돈입니다. 다수의 크고 작은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 대륙은 크게 두 개의 연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유럽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통칭 나토와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 국가들이 모인 독립국가연합 CIS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CIS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드는데 나토 회원국들은 점점 많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소련 붕괴 후 다수의 국가는 이 CIS가 아니라 나토를 선택했습니다. 이 덕에 나토는 총 한 번 안 쏘고 손쉽게 동진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CIS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나라인데다 최후의 완충지대였습니다. 더구나 드네프로강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동부는 비교적 친러 성향이 강해서 내부에서도 정치 혼란이 심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꼭두각시로 부려먹기 딱 좋은 나라였던 건데요. 그런데 돈바스 내전과 크림반도 합병 사태로
우크라이나가 반러 친서방 노선을 타기 시작하더니 대뜸 헌법에 아예 나토 가입을 추구한다라고 못 박아버렸는데요. 이런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기조는 코미디언 출신으로서 반부패를 내걸고 당선에 성공한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르던 개가 주인의 손을 물어뜯은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소속된다면 러시아는 제 손으로 나토의 배를 불려주는 어이없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러시아 최대 효자 수출 상품인 천연가스 때문입니다. 나토 소속 국가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유럽연합 EU는 전체 천연가스 소비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맹주를 자처하는 독일은 전체 천연가스 수입분의 무려 55에서 66%를 러시아에 의존했습니다. 발전, 난방 등 공업과 산업의 근간에서부터 기본적인 의식주까지 모든 분야를 책임지는 에너지 절반을 러시아에 의존했던 셈인데요. 사실상 이 정도면 유럽에서 에너지라는 말은 곧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으로 또 이득을 보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드 스트림 1이 건설되기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보내는 천연가스의 무려 80%가 우크라이나 지하에 매장된 가스관을 통해 수출되었습니다. 이는 하루에만 무려 3억 6천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는데요. 한국의 팔당댐 총저 수량이 2억 4천만 세제곱미터 남짓이라는 걸 감안하면 우크라이나 땅 밑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천연가스가 오고 가는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엄연히 자신들의 국토를 지나가는 이 천연가스에 대해 일종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는데요. 우크라이나도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3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 일부인 70억 세제곱미터는 돈을 주고 사오고 170억 세제곱미터는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연간 5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당연히 러시아는 이 돈이 아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의 1년치 국방 예산쯤 되는 막대한 금액의 천연가스가 줄줄 새내갔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낼 때마다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지 답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만약 우크라이나 점령에 성공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데 우선 우크라이나는 완충지대로 나토의 동진을 막을 수 있었고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으니 돈바스의 러시아인들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것인데요. 그래서 전쟁 초까지만 하더라도 군사 전문가들은 겨울이 오면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습니다. 나토에 소속된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쟁 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도 사용하는 가스관을 잠가버릴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에너지 부족에 허덕이는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방 세계에게 전쟁 물자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로서는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갈 힘을 잃게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참 뱃속 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모스크바에 앉아서 가스 밸브를 잠갔다 풀었다 하는 것만으로도 유럽 경제를 지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도 제 손아귀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변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파악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현재 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없이 예년의 80% 수준만 천연가스를 비축할 수 있으면 올겨울을 보내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예측한 것입니다. 일례로 유럽은 벌써 예년의 95%에 해당하는 천연가스를 비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전혀 수출하지 않아도 산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파리 에펠탑이나 독일의 전승기념탑은 자정 이전에 소등하고 스페인에서는 10시 이후에 상점과 판대 조명을 끄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이처럼 시민사회에서 에너지를 13% 감축하면 앞서 말한 에너지 비축률을 38%까지 올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럽은 이런 각종 에너지 전략 정책으로 벌써 예년 평균 천연가스 사용량에 비해 22%나 감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러시아가 생각한 예측량보다 1.6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절약한 것입니다. 게다가 특히 올겨울이 따뜻할 것이라는 전망 덕분에 이 에너지 감축량은 예년의 목표치보다 최소 2배 이상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끊겠다고 협박할 때마다 덜덜 떨던 유럽이지만 막상 실제로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가버리자 생각보다 견딜만 하다는 사실을 전 유럽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LNG 선박, 여러 내륙국에도 천연가스를 나눠주는 가스공유협정, 원자력 발전부월 등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할 에너지 자원도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덕에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지 몰라도 에너지 자립에 보다 가까워진 셈입니다. 이로 인해 유럽이 골문 상처를 째야만 보름을 뺄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러시아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천연가스 수출 차단은 오히려 러시아의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수출은 러시아의 국가 수익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지분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러시아의 대외 수입의 60%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 덜컥 이 60%에 달하는 수익이 사라지다 보니 현재 러시아 경제는 막장을 뚫고 더 깊은 지하로 빠져버렸습니다. 러시아의 2022년 3분기 GDP는 작년 대비 4%나 줄었고 러시아의 주요 기업 5,800곳 상당수가 매출 감소로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더 이상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건데요. 젊은 남성의 대부분이 총알바지가 되어 전쟁터로 끌려가다 보니 심각한 노동력 부족까지 생긴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만약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가 이전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멍청한 독재자의 그릇된 생각으로 한때는 미국을 위협하며 유럽을 호령했던 러시아가 이제는 땅덩어리만 넓은 북한이나 다름없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